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공복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아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나라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기념하여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오늘날 이란이죠.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포들은 자신들을 멸절시키려는 아말렉 족속 하만 총리의 음모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던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기적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자들로부터 왕을 구해준 일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하만에서 처형되기 첫날 밤에 갑자기 모르드게 공적을 왕이 발견하게 된 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왕 자신이 30일 동안이나 찾지 않고 있었던 왕후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내주겠다고 할 정도로 왕후 에스더에게 뿅 빠지게 된 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하만 총리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하만의 음모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불임절,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죠. 불임절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둘입니다.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하나는 6.25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해서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7년에 걸친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12시 정오에 휴전할 때까지 3년에 걸친 비참하고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6년 후에 당시 명제상, 명국무총리였던 서해 류성룡 씨가 해고력을 집필했는데 그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에서 제상 유성룡은 거듭거듭 쓰기를 천우신조, 하늘이 우리 조선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군사적인 면에서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이 패배하고 적화될 수밖에 없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서 참담할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병력은 북한군 20만 명의 절반인 10만 명에 불과했고 북한의 항공기는 226대였으나 우리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22대, 22대였고 북한의 함정은 110척이었으나 남한은 36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화포, 대포는 2492문에 달했으나 남한은 그 절반인 1051문 뿐이었습니다. 북한에는 242대의 소련제 탱크가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6.25 직전 전방
지휘관들도 대거 교체가 돼가지고 지휘 체계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 8개 사단 중에서 4개 사단은 후방에서 남로당 게릴라 소탕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농알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장병들이 모내기에 동원되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한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군을 시작해가지고 1949년 6월 말 그 당시 한국에는 군사 고문단 495명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은 1950년 1월 12일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사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2500년 전 유대인들을 하만의 멸절 음모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73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했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우리보다 늦게 건국했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면 유엔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정식적인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합법적으로 유엔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 유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준을 승인받아올 대표단 5명을 유엔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 12일이 제3차 유엔 총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2월 8일 유엔 정치위원회는 우리 한국 독립 승인안의 총회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 줍시다 하는 승인안을 유엔 총회에 올려서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회 상정 첫날부터 소련 대표 피신스키가 한국 독립 승인안이 이 총회 상정되기만 하면은 의사 진행 발언 필리버스터를 아주 길게 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안이 유엔 안에서 논될 수 없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12월 11일 밤에 장면 박사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국내에서는 국무위원들도 기도했고 또 한국 전국교회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부탁을 해서 전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도 소련 대표 피신스키가 의사 진행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유엔 가입 승인안 상정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 대표 피신스키의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급히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공산권들이 서로 합의 의논을 내서 소련 대표 피신스키가 2시간 그의 공산권 당시 이성국가였던 헝가리, 체코 등 6개국 대표들이 시간을 나눠가지고 유엔 총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엔 가입 승인이 총회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 대표들은 소련 대표가 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끌기로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들은 오밍업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잡담을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련 대표가 안에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밖에 나갔던 공산권 대표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기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유엔 승인 문제가 상정되었고 유엔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유엔 회원국 58개국 중에 찬성 48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개국, 불참 3개국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날이 유엔 총회 폐 마지막 날인 1948년 12월 12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이 제출한 북한 승인 문제는 반대 48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이런 세력인 반국가 세력인 이 북한이 유엔이 공식 승인한 대한민국을 침공을 하게 되자 유엔이 합법적으로 참전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천우신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6.25 발발 전에 미리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신 두 번째 기적은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던 공산당들의 총책인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연이은 자충수였습니다. 자충수는 축구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을 자충수라고 하죠. 여러분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보여졌듯이 해방 직후 우리 남한 내에는 10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 좌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좌익 세력 남로당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남로당 총책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은 경성보고, 오늘날의 경기고죠. 경기고를 졸업한 수재였고 조직의 천재였습니다. 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남한 인구 100명 중에서 3명가량이 남로당원이었습니다. 남한 내에 이렇게 거대한 공산당을 조직한 박헌영이 계속해서 남한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에서 활동하던 100만 남로당원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25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로당 총책 박헌영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북한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당시 박헌영은 100만 명의 남로당원들을 관리하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야인시대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박헌영은 이 돈 문제를,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밀히 이조 집회를 지키로 했습니다. 이조 집회가 쏟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울 한강 뚝섬에 서재한 조선 정판사란 인쇄소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한밤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집회를 찍고 있는 자들 모두를 검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46년 한여름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조선 정판사 이조 집회 사건이고, 야인시대도 그대로 다 드라마로 나왔었죠. 1945년 10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조선 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 조선 공산당원 7명이 이조 집회를 발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당의 실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공산주의는 땅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독립운동을 한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호감을 갖고 있던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이 독립운동하는 애국투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못된 짓을 하는구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 건가? 공산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1946년 9월 공산당은 불법단체로 규정되고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 야인시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박헌영은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죽은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구멍만 뚫어서 숨만 쉴 수 있게 한 다음에 연구차를 타고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북한으로 간 박헌영은 전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한 단독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곳곳에서 테러와 폭동을 일으켜서 50선거를 방해하라고 자신의 후임자인
남로당 총책, 2대 남로당 총책인 김삼룡에게 지령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박헌영의 지시는 엄청난 자충수였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박헌영이 국회의원 선거에 공산당원 후보자들을 내보내서 국회의원에 공산당원들이 많이 당선됐다면 국회를 장악한 그들이 대한민국 오늘날의 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재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최창자인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주의가 될 뻔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 겁니다. 해방 후 격렬했던 좌우 대립에서 자유민주 세력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박헌영의 자충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25 발발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서서 사전 정리 작업을 해주신 세 번째 기적은 남로당 서울시 지부장이었던 홍민표의 전향이었습니다. 전향은 친공산주의자에서 반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로 180도 바뀌는 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북한으로 도망쳤던 박헌영은 남한에 구축해 놓은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함께 스탈린을 찾아가 스탈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탈린 동지, 남조선을 공격하여 부산까지 침공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서울만 점령하면 남조선 내에 숨어있는 우리 핵심 남로당원들이 총궐기해서 남조선은 자동적으로 해방될 겁니다. 서울만 점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박헌영의 호언장담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남로당 서울시 위원장 홍민표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 자수해서 전향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홍민표는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인물입니다. 1949년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4월 박헌영은 남로당 총책 김삼룡에게 이런 지령을 하더랍니다. 남조선 전당원이 봉기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남조선을 해방하고 9월 20일 조선인민공화국 총선을 실시한다. 서울시 책임은 홍민표에게 맡겨 총 골기하게 하라 하는 지령을 하더랍니다.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던 2천만 원의 거액을 주면서 서울시에 암약하고 있는 숨어있는 남로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류탄 1만 개를 가지고 폭력혁명을 일으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손발이 묶인 남로당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에 홍민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홍민표가 혹시 변심했나 싶어가지고 북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홍동부 평양으로 잠깐 올라오라우. 이에 홍민표는 자신을 평양으로 불러 숙청하려는 박헌영의 음모임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홍민표는 어떻게 할지 밤새 고민을 합니다. 본인이 자수를 하게 되면 변절했다고 해서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자신을 암살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홍민표는 자신이 자수가 아니라 수사관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홍민표는 을지로 사가에서 무교동까지 거리를 활보치며 걸었습니다. 제발 나 좀 잡아가 주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지명수배된 홍민표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이 긴급히 지프차를 타고 출동해가지고 홍민표를 체포했습니다. 백주에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홍민표가 체포됐기 때문에 누구도 홍민표가 자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홍민표는 당시 방공검사였던 오제도 검사의 설득을 받고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던 서울시당 소속 16명의 핵심 간부들에게까지 눈물로 그들을 설득을 해서 전향을 합니다. 공산당의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전향하도록 눈물로 설득을 했고, 이에 서울시당 소속 16명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1949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박헌영의 계획이 무산되고 남로당이 무너지는 와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승만 정부는 특별 자수기간을 정해서 전국에 숨어있는 남로당원들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로당원 60만 명 중에 무려 33만 명이 자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로당 조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홍민표의 전향이 없었다면 6.25 때 박헌영이 호언장담한 대로 남로당원들에 의한 무장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민표의 전향과 홍민표의 설득으로 33만 명에 이르는 남로당원들이 전향함으로 말미암아 6.25 때 박헌영이 기대했던 무장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6.25에 앞서 미리 행해주신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6.25 발발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신 네 번째 기적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직전 단행한 그 유명한 농지계획입니다. 토지계획이죠. 6.25 발발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70%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80%를 소수의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아서 공짜로 나눠주겠다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작농,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전 농민의 16%에 불과했습니다. 소작인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온 생산량의 50% 내지 70%를 땅 주인인 지주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문제 해결이 없는 한 공산주의를 막을 길도 없었고 심각한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문제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인 1950년 3월 10일에 농지계획법안이 공포가 됩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농지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1950년 6.25가 일어나기 2달 전입니다. 4월 15일 농지의 70% 내지 80% 정도가 땅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소작농으로 살았던 농민들의 꿈에도 서오는 내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들과 소작인들을 배려해서 지주들로부터는 국가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소작인들에게는 이걸 그들이 원금 분할처럼 나누어서 갚도록 분할 상환하도록 해가지고 이 유상 수용, 유상 분배 원칙으로 토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정부에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되 당시 이제 정부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세금 돈이 없으니까 5년 후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때 땅값을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러니 이 땅들을 국가에 파시오. 이것은 국가에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역시 5년 분할 상환로 나누어 줄 것이요 하면서 지주들에게는 돈이 없다 보니까 지가증권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약속음 같은 것이죠. 땅값은 1년 수확량의 150%였고 돈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5년 분할 상환으로 갚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150%인데 5년 분할 상환이면 30%씩 5년만 정부에 바치게 되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거기서 수확한 수확량의 50% 내지 70%를 지주에게 바치고 평생 그 땅에서 소작농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정부의 배려로 그들이 30%만 5년 동안 정부에 바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땅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농지계획이 6.25 전쟁 2개월 전에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농지계획 이전에는 한국 전체 농가의 75%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지만 농지계획 후에는 전 경지의 95.7%가 자작농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에도 그러던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농민들이 6.25 당시 공산당에 동조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지주들로부터 땅을 전부 공갈 협박을 쳐서 다 강제 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작농들에게는 무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달리 소유권은 주지 않고 경작권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4년 11월 협동농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경작권마저 다 농민들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가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농민들이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배급제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북한 농민들은 의욕을 잃어버렸고 농업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북한 정부는 협동농장에서 일한 농부들에게 겨우 먹고 살만한 식량만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을 외치는 모든 농민이 똑같이 못 살고 개고생하는 공산주의 북한의 실상인 겁니다. 그들 공산당들 빨치산 후예들만이 호요시하고 누리고, 그리고 농민 노동자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삶을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인 겁니다. 조선시대 소장농 제도보다 못하고 더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 토지제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직전 단행한 남한의 토지계획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6.25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토대가 되었고, 또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은 1946년 9월에 북으로 도망쳤기에 남한의 인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에게 남침만 하면 남로당원들이 총봉기해서 남조선은 저절로 공산화가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한 후 곧장 부산까지 진격하지 않고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은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믿고 사흘을 기다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남한 내에서는 아무런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흘 동안에 주일미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6.25의 모든 전황이 역전되어지는, 대반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25 직전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토지계획은 6.25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베풀어 주신 기적이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내시고자 6.25 발발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두 번째 기적은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연윤차 총수와 북한으로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 기적은 남로당 간부 홍민표의 전향이었고, 네 번째 기적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직전 단행한 토지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박헌영이가 김일성에서 숙청을 당한 것처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 속에서 지금 정말 개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노래 우리 1절을 함께 힘있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절이야. 이제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내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나를 굴러 땅을 치며 의구했던 나를 이제야 다 우리 그 아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